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자금 시장의 비상사태를 정부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든 이유를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한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롯데건설 사태하고 굉장히 닮은 꼴이다 이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충격, 그다음에 취약한 기업 생태계, 이게 이제 신용위기가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인데 제가 과거에 보여줬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너무 많은 돈들이 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대표적인 희생양이 2030 영끌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취약차주의 대표적인 저거인 거예요. 예? 뒤늦게 막차 탔다가, 예? 그래서 되죠. 이게 뭐냐면요.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HAI라고 이렇게 되죠. 주택 구매력 지수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 값을 정한 거냐면요. 중위가구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50번째에 있는 가구들을 1번부터 100번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있는 소득 순위가 50번째에 있는 가구를 중위가구 소득이라고 하죠. 중위가구의 소득을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걸 이제 상환이 가능한 필요소득 있잖아요. 그 주택을 그러니까 이제 대출받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DTI 그러니까 DTI를 33%로 가정을 해가지고 이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전 9월 달에는 19년 9월 달에는 48.1. 그러니까 이게 48.1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득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상환에 필요한 소득이 한 48%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최근 9월 달에는 35%까지 떨어졌어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는 수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83%에서 51%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저거냐? 이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상환에 필요한 필요소득이 많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거나 가구도 소득이 별로 안 올랐으면은 변화가 없는데 분모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올라간 탓으로 이게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들의 주택 구매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부채가 비금융 기업 부채가 그 19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요 많이 증가했어요. 거의 한 500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부채도 여러 가지 내용의 부채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봐봅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계 기업하고 영업 손실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이자 보상 배율은 건 뭐냐면 영업을 해가지고 보는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그러니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1 미만이면은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한계 기업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그렇게 정의를 하죠. 한국은행 정의를 삼았을 때 한계 기업은 그 사용하는 기관들마다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영업 손실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손실 기업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얻은 총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판매 관리비, 영업 비용이죠 일종이니까요. 예? 이것보다 큰 기업. 이 이익이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이익보다 큰 기업이죠. 그럼 영업 손실이라는 기업이잖아요. 다른 기업이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은 한계 기업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18.3%까지 작년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영업 손실 기업도 한 10.3%까지 개수로는 이게 전체 기업 숫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간 건데 한 4,500개 기업이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얘기고 예?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2011년에는 1353개 정도 됐었는데 4500개까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고 영업손실 기업도 한 2500개 정도가 그러니까는 예? 이 영업손실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하여간서로 이 비율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비율도 전체 그 기업 이 감사 대상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한계 기업이나 영업손실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비중도 증가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해까지의 그러니까 진정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돈이 많이 풀린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기업들이 취약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취약해지는 걸. 이 밑에 영어로 쓴 거는 뭐냐면요. 이거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한번 내용을 소개하면 Only when the tide goes out do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ked.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죠. 물이 빠질 때, 더 타이드 고우자, 물이 빠질 때만이 너는 누가 그러니까는 수영복도 안 입고 빨가벗은 상태로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제 그 자금 조달 이런 상황이 경제가 좀 나빠질 때 실력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드러난다 이거죠.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 기업들은 영업손실 기업들이 그동안에 저금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버텨왔던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요. 할 경우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속에서 얼만큼 주택을 그러니까는 구입할 수 있느냐. 현재 존재하는 주택 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끔찍하게 올해 3분기인데 이것도 9월달까지 파란색 기둥이던데 전체 주택 중에서요 제일 가격이 싼 하위 2.5%. 그러니까 중위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서울에서 2.5%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맨 밑에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밑에 구간에 우리가 주택 가격을 쫙 이렇게 저기 1부터 100번까지 매길 때 2.5까지만 그러니까 2.5 제일 가격이 싼 2.5 주택만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한 19%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한 20%는 그래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중위 가구들이 이제 2.5%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부에 비해서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는요. 살 능력이 안 된다 이거죠. 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주택가격이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주택가격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저는 막기 힘들다고 봅니다. 막기 힘들어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죠. 예? 이건 특별한 대책 아니면 못 막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막기 힘들어요. 한계 기업들의 위험요인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이 분모가 이자 비용이고 분자가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면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이걸 곱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결국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져요. 수익성이 많이 남을수록 수익을 많이 낼수록 그러니까 총 자산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저 이자 보상 비율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입금 의존도 돈을 많이 빌렸을수록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자 보상 비율은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요. 평균 이자율이 또 높아질수록 또 마찬가지로 이자 보상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수익성? 이건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지난 11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데다가 내년에는 더 경기가 악화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그러니까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차입금 의존도 최근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차입금이 증가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풀린 돈들 중에서요. 이자율, 금리를 계속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 소위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본적인 구조상으로 볼 때는요. 그렇죠? 전 사람의 차입금 의존도가 이 중소기업이 특히 높죠. 네. 특히 건설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많이 풀었던 2020년 이후에 이게 쫙 증가해 갔죠. 증가해 갔습니다. 건설업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기업들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러니까는 지금 건설업 쪽에서 이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될 가능성과 높고 또 그다음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금융 비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어느 정도 끔찍하냐면요. 30대 상장사, 예?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30대 상장사를 보게 되면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작년 3분기입니다. 4분기는 아직 안 끝난 거니까는. 예? 7, 8, 9월 달. 그러니까 근데 주황색이 올해 3분기예요. 30대 상장사의 금융 비용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25조, 한 26조에서 46조, 한 20조 증가한 거예요. 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6조 원에서 그 2배가 훨씬 넘는 14조 3천억 원. 금융비용이요. 금융비용이. 예? 그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뭐 한 16%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게 16%도 안 됐었는데 1년 전에 이게 37%까지 증가한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압박을 가는 거죠. 예? 압박을. 이게 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놨는데 삼성전자만 딱 보게 되더라도 보게 되면 6조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금융비용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정책이 기업들에게 너무 치중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기업 세전 순이익률이 이거 봐보세요. 2014년 소위 말해서 박근혜 때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쫙 건설업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세전 이익률이요.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좀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전체 산업의 이익률보다 높았죠. 건설업이요. 건설 경기의 모피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준 덕택으로 건설업의 이렇게 이 순이익률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에 기간 동안에도 전체 산업의 순이익률을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업으로 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건설업으로 돈이 많이 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자산 순이익률을 보더라도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롯데를 제가 한국경제하고 닮은 꼴로 본 이유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이 롯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롯데는 재계 5위예요.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SK들, LG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문제들은 안 터져나오죠. 거기도 건설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긴 별로 문제 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롯데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롯데가 주택 사업에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주택 사업을요. 예? 건설업이 막 할 때, 예? 여기에 그러니까 막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롯데건설이요. 거기다 이제 PF 대출로만 그랬는데 PF 대출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CP, 어음 조달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짜리 만기 6개월 이내에 이 CP 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PF가 우발 채무, 소위 말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부실화될 수 있는 이게 자기들이 보증했던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떠넘겨질 수 있는 PF 대출 사업을 했던 회사가 시행사가 근데 롯데건설이 그러니까 보증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부실화되게 되면은 롯데건설 떠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뭐냐면 이걸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했던 것들이에요. 겁니다. PF 사업들이요. 거기다가 롯데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요. 롯데가 부동산에 많이 했던 그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알 텐데 롯데는 이게 지주회사 형태잖아요.
한국에 있는 롯데의 정점에 있는 게 롯데 지주잖아. 롯데 지주 자산의 거의 90% 가깝게가 유동성이 그러니까 없거나 낮은 자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로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현금화하기 힘든 것들. 예? 거의 90%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현금 유동성을 충분하다고 저기 신동빈이 그러는데 다 저기 저거고요. 페인팅 모션이고 예?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롯데 먼저 지배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롯데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을 하고 유명한 데잖아요. 이게 일본계 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한국의 롯데를 보게 되면요. 신동빈이라는 이 총수가 있고, 예? 이제 저기 차남이잖아요. 예, 신씨 집안에, 신격호에. 거기에 지주회사가 롯데 지주입니다. 롯데 지주. 예? 롯데 지주고, 이 롯데 지주가 뭐냐면 롯데 케미칼이라는, 롯데에서 그래도 좀 이제 알짜배기 회사가 롯데 케미칼이라는 게 있죠. 롯데 케미칼을 지배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26%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특수 관계까지 합치게 되면 한 54% 갖고 있는 거고, 롯데 케미칼이 롯데 정밀화학을 지배하고 있고, 네? 정밀화학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롯데 케미칼이 롯데 건설에 그러니까는 1대 주주예요. 근데 이 1대 주주라는 게 2대 주주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2대 주주가 호텔 롯데예요. 근데 이 호텔 롯데는 일본에 있는 롯데 그러니까는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텔 롯데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롯데 사태 때 많이 등장했던 게 광윤사가 이게 뭐냐면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포장재. 롯데에 보게 되면 롯데마트에 그냥 이렇게 이 전단지들 많잖아요. 전단지 같은 거 주로 저기 만드는 회사가 이 광윤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씨 집안 그리고 신씨 집안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99%를 광윤사를 그러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첫째 장남인 신동주가 50%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한 50.3%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주가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가 이게 완전히 반반씩 나눠져 있는 식의 구조인데 이 광윤사가 일본 롯데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게 지주회사라는 의미니까요. 일본 롯데 지주, 한국에는 그냥 롯데 지주가 있고, 한국 롯데 지주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 롯데 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총수 일가가 한 10%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일본 롯데 홀딩스가 호텔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 호텔 롯데가 롯데 물산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호텔 롯데가 롯데 건설의 양대 주주인 거예요. 한국 롯데 지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롯데 케미칼과 일본 롯데 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호텔 롯데가 딱 반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롯데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데는 롯데의 기본적인 축은 한국에 있는 건 롯데 케미칼이 정한 거고 일본은 호텔 롯데가 이게 중심축인 거예요. 그리고 롯데 건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롯데 건설이 굉장히 이 부동산 사업에 롯데가 많이 가는 이 회사거든요. 롯데 건설의 양대 지주인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뭐 43, 4%씩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롯데 건설이 돈을 벌면은 일본과 한국으로 이렇게 반반씩 날아가는 구조죠. 자, 롯데건설의 3분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뭐, 이렇게 이익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재무제표. 3분기까지 발표가 됐으니까요. 매출이 한 1조, 한 4천억 원. 당기순이익이 한 423억 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발채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PF 대출 사업했을 때 그걸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그걸 벌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자금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든가 채무를 인수하겠다든가 이런 이제 조건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PF 대출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채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책임으로요. 그걸 이제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컨틴전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6조 7천억 원이 넘어요. 6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네? 한신평에서 정리를 가한 거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저거잖아요. 롯데건설이 최근에 이제 파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 이겁니다. 롯데건설이 도급공사 계약으로 잔액이 19년 초에 4조 8천억 원이었었어요. 19년 초에. 그런데 올해 9월 말에 이게 거의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주택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주택사업을 거의 2배로 벌린 거야, 사업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저거잖아요. 유동비율이 쫙 줄어든 거예요. 19년 초에는 한 212% 했었는데 이게 130%로 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건설사들의 자금 동원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동비율이라는 게. 네? 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많이 이제 갖고 있냐를 보이는 거니까. 이게 건설회사 같은 건설 분야들은 되게 최소 150%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150%에서 좀 안정적 한 200%가 필요한데 업계에서 가장 좋은 게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이 한 186%인데 롯데건설은 130%로 최소 조건보다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동원 능력에서 의심을 받는 거죠. 현금 동원 능력에서요. 그런데 이게 터졌는데 최근에 터지면서 롯데가 자금을 긁어모은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방식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1조 한 4천억 원을 이렇게 모았는데 한국의 괜찮은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이었잖아요. 신동빈이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 화학회사란 말이에요. 화학회사다 보니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했을 거예요. 이거를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0월 초에 이미 지불을 했어요. 2,700억을요. 이게 2조 7천억 원짜리인데 계약금 10%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자금을요. 예? 그러니까 2조 4,30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2조 4,300억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 속에서 계열사들한테 롯데케미칼한테 5천억 원을 그러니까는 차입을 하고 롯데정밀화학한테 3천억 원 차입하고 롯데홈쇼핑한테 1천억 원을 차입해서 9천억 원을 단기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열사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 유상증자 부분입니다. 유상증자 좀 다음 페이지에서 갈게요. 그 다음에 은행들한테 차입한 게 3,500억을 차입을 했고요. 근데 은행들한테 차입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했냐면 롯데물산이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증을 쓴 거죠. 4,200억 정도를 보증을 쓴 거야. 4,200원 정도. 충분하게 이 은행은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3,500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조 4,282억 원을 마련을 한 거예요.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는 것은, 이제 이 롯데케미칼이 돈을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과정을 좀 보게 되면요. 이 건설을 지원하는 게 한국에서 롯데케미칼이건데 이게 되게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주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1조 1,05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는데, 예?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거죠. 1주당 한 13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발표했을 때 롯데케미칼의 그 주가가 16만 7천 원 정도로 형성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그러니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 발행 주식이 많아지니까는 주가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만 원으로 그러니까 16만 7천에서 13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개인 주주들은 엄청 피해보는 거잖아요. 기존의 주주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간다면은요. 자, 기존 보통주가 한 3,427만 주, 28만 주 정도 되는 데다가, 이거에다가 뭐냐면은,
이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게 한 55%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곱하게 되면 한 1883만 주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CC 집안들이요. 그 다음 뭐냐면은, 이 차액, 아까 16만, 형성된 주가에서, 유상증자 하면서 적용할 13만 원의 차액이 3만 5천 원인데, 16만 5천 원에서 13만 원이면 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아니, 대주주들이 볼 수 있는 손실은 얼마입니까? 3만 5천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함으로써요. 몇 주에 대해서? 1883만 주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6,590억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식을 추가로 유상증자 발행하면서 850만 주를 추가로 더 발행한 거잖아요. 850만 주를 13만 원에 팔 게 아닙니까? 예? 그럼 850만 원 곱하기 13만 원 하게 되면 1조 1,050억 원이 이게 새로 생기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한 6,600억 손실 보고 이익은 그러니까 한 1조 1,000억 가니까는 남는 장사잖아요. 얼마 정도? 한 5,500억 정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예? 반면에 일반 주주는 나머지 주주들이 한 1,54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3만 5천 원씩 가격이 다운되니까 한 5,400억 원씩 5,400억 원 정도가 손실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들 자금을 그러니까는 한 5,500억 원을 그러니까는 마련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주 나쁜 경우죠. 아주 나쁜 경우죠. 네? 그래서 뭐냐면 회사채 발행하는데 금리도 높고 차익도 어렵다 보니까는 이 유상증자를 선택한 거예요. 유상증자 선택한 거예요. 아주 이건 재벌 대기업이 이건 욕들을 짓습니다. 욕들을 짓인 거예요. 아주 못돼 처먹었죠. 예?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계열사들한테 아까 막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의 부실이 그 계열사들한테 같이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전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냐면은 롯데 그룹 관련 주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그러니까는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는 내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게 그거고. 근데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3조 1천억 원이 생기는 게 있고 내년 2분기,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죠. 총액이 한 5조 4,530억 원이 아직도 남았어요. 우발 채무가. 자, 이렇게 이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채무가 될 수 있는 상태. 근데 아까 자금 조달은 얼마예요? 자금 조달은 아까 얼마였습니까요? 1조 4천억 원 정도 확보한 거예요. 이렇게 유상증자까지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네? 한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우발채무하고 차이는 거의 한 4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결국 뭐냐면 롯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주택사업에 대규모 이게 관여하고 거기다가 대부분 자금 조달을 뭐냐면 단기 그러니까 CP 기업어음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속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에 굉장히 부동산 사업에 굉장히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국의 이 자금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롯데건설에 그래서 대입이 되어지잖아요. 롯데건설이 지금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런 기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자금시장 한국 경제에서 지금 상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거. 한전제 사태 해결 안 하고 있죠. 수출 위기 이것도 구조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화물연대 문제를 방치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그거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 대출이 굉장히 신중한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살아는 판을 건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화물연대 문제를 그러니까는 정부가 저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자금시장과 국가 경제를 오히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인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던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진정이 될까 했는데, 예? 우리가 사실 최근에 지난 몇 년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2020년, 2021년 이건 뭡니까요? 저는 이거 체제 리스크라고 봅니다. 산업 문명이라는 체제 리스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위 뭐 감염병 이런 대재앙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찍어내고 공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급망 충격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끝날만 하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또 다른 체제 경쟁 리스크. 그게 뭡니까요? 중국은 코로나에서 방역 우위를 현저하겠다고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했고,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겠다고 해서 탈세계화를 하고 앉아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패권 경쟁 리스크를 벌이고 앉아있고, 이게 다 체제 리스크들이잖아요. 체제 리스크들이요.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긴축 충격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채가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바뀐 이런 사태를 결과했고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방역 우위 경쟁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 문명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들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우열 경쟁을 가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제가 중국에 대해서 과거 얘기할 때 중국 경제 구조가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똑같다는 얘기했잖아요.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거 참 스튜피드한 정책이거든요. 스튜피드한 정책이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하게 되면 이게 시진핑의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시진핑 체제에 어떤 도전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포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왜?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감염 속도가 감염이 쉬운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잖아. 이걸 근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근데 스튜피드한 정책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 체제니까요. 이런 스튜피드한 정책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충격이 또 이제 좀 이제 가라앉을만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가 가라앉을만 하니까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지금 이제 우려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급망 충격이라는 것은 공급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은 체제 리스크, 그러니까 크게는 근대 산업 문명의 체제 리스크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들 간의 체제 경쟁,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대외적인 환경이요. 그럼 이것이 주는 그러니까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엉뚱한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를 조장하고 앉아 있으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무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노무라의 전망이요. 수출 부전 장기화 될 것 같다.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봐요. 이게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저는 내년도 이제 국힘당이 추경 편성할 겁니다. 예? 추경 편성. 저희들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앉고 그러는데 추경 편성할 겁니다. 또. 예? 꼼수 피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후년에 2024년에 총선 못 치러요. 예? 경제 이렇게 망가진데 어떻게 총선 치러요? 예? 한번 두고 봅시다.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망이. 예? 내년도에 이렇게 추경 편성할 거라고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수출 부진 장기화하고, 대한민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 핵심적인 게 수출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근데 주택시장 붕괴하게 되면 내수도 붕괴되는 거예요. 내수 붕괴되는 거예요. 자금시장, 금융시장, 지금 신용위기 상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 이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 이거죠. 기업들이 더군다나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졌어. 기업 생태계가. 예? 그렇죠? 아유. 이런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상 거시경제 금융
회의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예? 근데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그러니까 또 다른 대책, 또 다른 해결책을 또 다른 대책을 제시하면서 늪에 빠져들고 있죠.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얘기고 문제는. 예? 아까 워렌 버핏 얘기했듯이 예? 그 소위 말해서 이 물이 빠질 때 수영장에서 물이 빠질 때 누가 이제 그러니까 예? 누가 빨개 먹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이제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도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금 시장과 한국 경제의 비상사태는 예, 지금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요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은 참 이건 내가 볼 때 국가적으로도 한 거지만 개인적으로 비극이에요. 본인이 이런 상황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해. 제가 볼 때 100% 이해 못합니다. 이분 지금 신용위기 이런 거 100% 이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평생을 이 양반은 구수하면서 이 저기 저 구수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아주 지겹다고요. 고시 패스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볼 때 공부라는 건 다 때려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대학교 진학할 때 재수, 삼수, 사수만 하다 보면 그 고등학교 과정 책을 보는 게 지겹잖아요. 지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 검사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테크닉만, 기술만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패거리 지어가지고 자기 소위 말해서 이분 하는 거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조폭들하고 똑같잖아요. 이상민을 그러니까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절대 안 버린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예? 조폭들 세계, 조폭들 깡패들 세계 저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검사의 저기 저 직업병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는 건 정치인이거든요. 예? 정치인. 정치적인 책임을 우리가 이 정치적인 감각도 없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융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완전히 까막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러니까는 저기 저 자기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우리가 제가 그쪽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아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당신들 저기 저 박근혜 때 안종범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경제 수석도 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균관대 경제학자 출신에 안종범이 결국은 그 이 최순실 말 저기 최순실이 요구하는 거 다 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갔잖아요. 비참하게 됐죠. 그 안종범 씨가 성격은 굉장히 이거 이런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성격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지식인의 어떤 선비정신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렇게 개입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지식인이라면은 선비라면은 옳은 소리 하다가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이면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화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저기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는 저기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안종범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종범 교수를. 안종범 봤지 않느냐? 안 교수 얼마나 그 말로가 저기 저이 비극적으로 그 양반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안종범 교수. 이게 저기 이게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들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부부가 무속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합리적인 지금 저기 우리가 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들 그 위에는 천공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 할 수 있겠느냐? 쓴소리 하면은 결국은 쫓겨나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못하면 결국 안종복골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야. 윤석열 정부에 지금 공직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천공이
국정에 개입을 국정농단을 하든 말든 그거 관심 없었다. 그 관심 있는 거 뭐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 챙기는 거죠. 뭐. 공직 자리를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걸로. 네? 화를 가능하면 이제 안 입을 방법도 모색을 하면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그렇게 길게 갈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다 부정을 하면서 지금 가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또 이거 되풀이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들 다 또 조사받을 게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공무원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그걸 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용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 추진 안 되죠. 더군다나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보다 더 취약하다, 훨씬 취약하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제 조만간에 그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비극이라고 보는 게 본인이 대통령 할 준비가 전혀 대통령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이 국정 이런 것, 특히 경제 이런 금융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100% 이해를 못 합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하는 거 보면 되게 알 수 있거든요. 100%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다 그냥 맡기고, 네?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저기죠. 그게 검사 시절 때 패거리 지으면서 예? 배웠던 저거니까 그나마 그게 그걸로 여태까지 인생을 그러니까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 자기 다른 사람 잘 챙겨주면은 그거 가지고 예? 형 소리 들으면서 예? 보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비극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예? 국가적으로는 비극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예? 이거 괜히 했다는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저는 그렇게 그 박근혜 정권보다도 공고하지가 못하다. 공고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를 그렇게 방치할 국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 남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금융과 관련된 걸 계속해서 지금 몇 회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이유가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거의 3시간을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럽네요. 그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는 자료를 좀 더 그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만 이렇게 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그건 뭐 제 시간 탓도 있지만 제 능력 탓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